동트는 이른 아침 정막을 깨는 엔진 굉음이 사천 공군 기지를 뒤흔들며 전투기 한 대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은빛 기체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죠. 기체 옆면의 태극 마크가 아침 햇살에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활주로 옆 폴란드 차관이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옆에 서 있던 아랍에미리트 장군도 필리핀 대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독자 개발로 만든 대한민국 전투기였습니다. 불과 8개월 전 20년 파트너가 한국을 배신했고 완전히 혼자 남았죠. 세계는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하지만 지금 저들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국방연구소 세미나장에는 50명이 넘는 국제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중순, 봄바람이 불던 평범한 오후였죠. 그날 주제는 아시아 방산 협력이었고 나토 분석관들과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 독일 무기체계 전문가, 일본 방위성 인사들까지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를 넘기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나토 분석관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는 화면을 본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고 그 사람도 급히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제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제 전투기 J-10C 42대 구매를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미 공군에서 22년간 전투기 시스템을 분석했고 랜드 연구소에서 항공전력 균형을 연구했으며 지금은 나토와 미 국방부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개발과 거래가 제 전문 분야죠. 그런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 순간에도 한국과 함께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자에게 물었습니다. 분담금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독일 분석관이 급히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확인했고 그가 읽어내린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KF-21 총 분담금은 1조 7천억 원이었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2,2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1,400만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미국 해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85%를 떼먹었다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추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21년에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42대를 비밀리에 계약했고 미국제 F-15EX 24대 구매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중국 42대, 프랑스 42대, 미국 24대, 총 108대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전투기를 만든다면서 뒤에서는 108대를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 전문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호구가 됐다고요. 나토 분석관이 한국 언론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의 증언이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기술만 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을 낼 생각이 없었고 KF-21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만 배워가려 했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기술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두 번째 속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위 관료가 북한과 군사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대령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동맹 파괴라고 KF-21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한국이 지금 북한과 전쟁 직전 상태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영국 분석관은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천억 원을 떼먹었고 한국의 기술을 훔치려 했으며
한국 몰래 108대의 전투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들였고 급기야 북한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세미나는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급히 본국 정부에 전화를 걸었고 저도 노트북을 열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CNN은 인도네시아, 한국 배신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고 BBC는 신뢰 위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를 기술 도둑질의 종착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동맹의 균열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되고 총성보다 먼저 들리는 건 침묵이라고요. 인도네시아는 8천억 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게 될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신뢰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늘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기술을 빼앗기고 돈을 못 받고 결국 참고 넘어가는 나라였죠. 이번에도 그럴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배신당한 나라가 과연 일어설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말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한국 방위사업청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컴퓨터 화면 속에는 대전 방사청 브리핑룸이 보였고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대변인이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KF-21 핵심 기술 이전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ESA 능동전자주사 레이더 비행 제어, 핵심 소프트웨어, 항전 통합 시스템 설계 도면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KF-21의 뇌와 심장이었죠.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체납국에 대한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며 분담금 완납 전까지 어떤 협상도 재개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늘 참는 쪽이었습니다. 일본에게 당해도 중국에게 압박받아도 대체로 조용히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한 문장만 반복했습니다. 사무실 옆 책상에 앉아있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미쳤다고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라고,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국제사회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이를 기술 통제권 행사라고 표현했고 나토 방산위원회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과 접촉한 국가는 위험 파트너로 분류되며 향후 공동 개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도 움직였습니다. 프랑스 다소가 인도네시아와의 라팔 추가 계약을 중단했고 독일 에어버스도 수송기 논의를 보류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한국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4월 초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혼자서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허세인지를요. 성남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국내외 기자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과 공군 관계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F-21을 한국 단독으로 완성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참여 없이도 개발 완료가 가능하며 오히려 일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술진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미 90% 이상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고 나머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요.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냐고, 혹시 무리한 계획 아니냐고요. 사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고,
다만 협력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혼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였을까요? 나중에 한국 관계자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용 분담도 있었지만 국제 협력 경험을 쌓기 위함이었다고요. 어떻게 기술을 보호하고 어떻게 파트너를 관리하는지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카르타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들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국방부는 예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중국제 J-10C는 가격이 싸긴 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부품 수급도 불안했습니다. 한국에 파견됐던 기술진 30여 명이 귀국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배워간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핵심은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끊음으로써 두 가지를 증명했다고요. 첫째, 자신들의 기술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둘째, 그 기술을 함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무거웠고 한국은 그걸 지켜냈습니다. 5월 중순, 저는 자카르타 외곽 칼림 공군기지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한 중국제 J-10C 시범 비행 행사였죠. 활주로 옆 관람석에는 각국 무관들과 분석가들이 앉아 있었고 인도네시아 공군 고위 장교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J-10C 한 대가 경납고에서 나왔습니다. 은색 기체가 햇빛을 반사했고 중국 기술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종사가 탑승했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굉음이 이상했습니다. 불규칙했죠. 옆에 앉은 싱가포르 공군 관계자가 고개를 갸웃했고 저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20년 넘게 전투기를 분석한 귀로 들어도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이륙했죠. 순간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기체가 흔들렸고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조종사가 재빨리 자세를 수정했고 겨우 고도를 확보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5분간의 시범 비행 내내 전투기는 불안정했습니다. 선회할 때마다 엔진음이 튀었고 고도 변화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중국 기술진들이 급히 전투기를 점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를 일상적인 정비라고 설명했지만 관람석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만난 태국 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키스탄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요. 엔진 수명이 예상보다 짧고 전자장비 고장률이 서방 전투기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부품은 중국에서 직접 공수해야 하는데 배송만 2달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파키스탄 공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2020년부터 J-10C를 운용했지만 2024년 들어 운용 규모를 대폭 축소했고 대신 노후한 F-16 정비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값싼 선택의 대가는 비쌌던 겁니다. 6월 초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인도네시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F-15 판매 협상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유럽연합 방산협의회가 인도네시아를 기술 유출 위험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는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계약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8천억을 아끼려다 수십조 원짜리 미래를 날렸다고요. 7월 초 정반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사천 공군기지에서 KF-21 블록원이 완전 국산 비행시험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륙부터 착륙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엔진음은 안정적이었고 기동은 매끄러웠으며 착륙은 정확했습니다. 관제실에서 터져나온 환호성이 들렸고 몇몇 엔지니어들이 얼싸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편집장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성숙도를 입증했다는 특집 기사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는 한국이 불과 20년 만에 수입국에서 개발국으로 그리고 수출 가능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방 기술 기반에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메인 화면이 KF-21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댓글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 배신한 나라는 망하고 원칙 지킨 나라는 성공한다는 반응들이었죠. 방산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채용 공고에는 전년 대비 5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대조적인 모습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값싼 전투기를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고 국제방산 협력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존경을 얻었고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킨 나라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8월 말 워싱턴 국방연구소 회의실이었습니다. 아시아방산 동양 정례 회의였죠. 20명 남짓한 전문가들이 모였고 한국 KF-21이 주제로 올랐습니다. 미국 국방 분석가 한 명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독립은 무모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는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KF-21이 여전히 미국산 F-404 엔진에 의존하고 있고 핵심 항전 장비 일부도 외산 부품을 쓴다고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부분적 국산화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영국 분석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려다 현실의 벽에 부딪힐 거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공기였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지적 자체는 맞지만 한국이 불과 2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걸 무시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라는 겁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성공하는 한국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으니까요. 9월 초 그들이 기다리던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사천 개발 현장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KF-21 블록-2 개발 과정에서 항전 소프트웨어 통합 오류가 발견됐고 시험 일정이 석 달 연기됐다는 내용이었죠.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코드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디펜스 리뷰는 즉각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야심찬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제목이었죠. 동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봤냐고 결국 한계가 왔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이란 원래 시행착오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기술력을 키우는 건데 그들은 첫 번째 장애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도 잡음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KF-21 예산 증액에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인도네시아 없이 단독 개발하면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였죠. 한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국산화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무리한 독자 개발보다는 검증된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 발언을 읽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단순히 예산과 일정만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실패 앞에서 벌써 포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해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연구동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도 연구실 불빛은 환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 젊은 기술자와 마주쳤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고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더니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죠. 외부에서는 실패할 거라는 말도 나오는데 괜찮겠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복습하죠. 저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실패를 복습한다니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도 결국 해결할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다는 겁니다. 다음엔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비판도 정치권의 압박도 그를 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또 외국 전투기만 타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기술은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태도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벽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넘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요. 외신의 회의론도 정치권의 압박도 그들을 꺾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겠다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한국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9월 말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고 저도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석 달간의 밤샘 작업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KF-21 항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 비행 제어 컴퓨터가 완벽하게 연동됐고 외산 부품 의존도를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세계가 못한 일이라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완전한 독자 개발에는 수십 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20년 만에 해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도 참관인들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담담함이었죠. 10월 초 사천 공군 기지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직접 현장에 있었습니다. KF-21 블록원 시제 4호기가 완전 국산 시스템으로 첫 비행에 나서는 날이었죠. 활주로 옆 관람대에는 공군 관계자들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들, 그리고 소수의 해외 전문가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관제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한 명 한 명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시험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요. 관제관이 이륙 허가를 내렸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기지에서 들었던 J-10C의 불규칙한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안정적이고 힘차고 신뢰할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국 공군 대령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 23분,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기체가 부드럽게 상승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관제실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곧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투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목표 고도 15,000피트까지 도달했고 각종 기동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선회, 급상승, 급강하. 모든 동작이 매끄러웠습니다. 관제실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레이더 정상, 비행 제어 정상, 무장 시스템 정상. 엔지니어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다고요. 35분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가 가까워졌고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몇몇 엔지니어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노엔지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수십 년을 이 순간을 위해 일했을 겁니다. 시험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엄지를 치켜 세웠고 주변 사람들이 달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서방 전투기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일부 시스템은 더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르다고요.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전투기가 단순히 철과 전자장비의 조합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건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수천 명의 밤샘 작업이었으며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심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남 탓하지 않았으며 조용히 일했습니다. 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뚫고 나갔습니다. 세상이 무시할 때 더 치밀하게 준비했고 회의론이 쏟아질 때 묵묵히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자체 개발 전투기가 핵심 이정표를 통과했다고 썼고,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을 신흥 항공 강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각국 군 관계자들의 방문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엔진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다고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고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승리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서울 장충동 국방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날이었죠. 저도 자문 자격으로 배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폴란드 측 7명과 한국 방사청,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KF-21에 관심이 많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입니다. 빠른 전력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블록 2 개발 일정, 양산 계획, 인도 시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준장이 물었습니다. 2026년부터 양산이 가능하냐고요? 한국 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 이미 생산 라인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폴란드 측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미국제 F-35는 너무 비쌌고 유럽제 전투기들은 인도 시기가 불확실했습니다. KF-21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빨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폴란드 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놀랍다고, 20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11월 초 저는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유럽 방산 포럼이 열렸고 아시아 방산 동향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센 강변 호텔 컨퍼런스홀에는 유럽 주요국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소 수석 분석가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면에 한국 방산 성장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은 미국, 유럽, 러시아에 이어 네 번째 항공 방산 축으로 부상할 겁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프랑스 분석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뢰도 문제로 서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수출 제약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서방 기술 체계를 따르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정치적 제약도 적어서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지난 10년간 보여준 성장세가 앞으로 20년간 지속된다면 2040년쯤에는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거라고요. KF-21은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부사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시장에서 무시당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K2 전차, 천궁 방공망, 그리고 이제 KF-21까지 한국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유럽이 긴장해야 할 때라고요. 저는 파리를 떠나기 전날 밤 노트르담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지난 8개월을 정리했습니다. 3월에 인도네시아가 배신했을 때 세계는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기술 독립을 완성했고 국제 신뢰를 얻었으며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12월 초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미국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아시아 방산 지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한국이 독자 공급 능력을 갖추면 미국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게 문제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겨울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한국에게 상처가 아니라 기회였고 한국은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2026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요. 블록2가 완성될 것이고 양산이 시작될 것이며 수출도 이뤄질 겁니다. 폴란드가 첫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힘, 비판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품격이었습니다. 세계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배신의 시대가 지나면 신뢰의 시대가 온다고, 그리고 그 문을 연 나라는 한국일 것이라고요. 제 20년 경력을 걸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강국이라고요. 2025년 마지막,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공장 투어였죠. 거대한 조립동 안에서 KF-21 블록-1 시제기 6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기술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건 옆동이었습니다. 블록2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아직 비어 있었지만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지그들이 설치돼 있었고 부품 적재 공간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저기서 첫 블록2 동체 조립이 시작된다고요. 저는 그 빈 공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6개월 후면 저기가 채워질 겁니다. 공장을 나와 회의실로 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담당 이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폴란드와 본계약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서명이 유력하다고요. 필리핀도 공식 제안서를 요청했고 아랍에미리트는 실사단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집트, 심지어 콜롬비아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봤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세계 곳곳에서 한국 전투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200대 수출이 목표라고 이미 생산 여력도 확보했다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2026년은 한국 방산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블록2가 완성되고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되며 양산 체제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두주자 중 하나로 볼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중국제 전투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지고 고장률은 높아지고 국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배신의 대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막 열렸고 세계가 그 하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지킨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한국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워싱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지난 10개월간의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미나장 메모, 비행 현장 사진, 회의록, 그리고 가득 채워진 노트.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돌아봤습니다. 3월의 배신에서 12월의 승리까지 한 나라의 여정을 말입니다. 랜드 연구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와 분석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는 과정이었고 배신을 딛고 신뢰를 쌓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3월 워싱턴 세미나장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회의실이 뒤집어지던 순간 일본 분석관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또 당했다고요. 그때 저도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도 참고 넘어갈까봐 혹은 무너질까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2주 만에 기술 이전을 끊었고 혼자서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런 단호함을 한국에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사천 공군 기지의 10월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KF-21이 하늘로 올라가던 순간 관제실에서 터져나온 환호, 눈물을 닦던 노엔지니어의 모습.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포기하지 않는 기술자들, 밤을 새워 문제를 푸는 젊은이들, 그리고 믿고 기다려준 국민들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책상 위 달력을 보았습니다. 2026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블록2 개발이 본격화되고 폴란드와 첫 수출 계약이 체결되며 양산 라인이 풀가동될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실사단이 방한할 것이고 필리핀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겁니다. 한국의 하늘은 이제 세계의 하늘과 연결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중국제 전투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고장이 잦고 부품은 늦게 도착하며 국제방산 협력의 문은 닫혔습니다. 8천억 원을 아끼려다 수십조 원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값싼 전투기가 아니라 값비싼 고립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보고서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제 진심을 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개월간 한국을 지켜보며 배운 것들을 말입니다. 나는 30년간 전 세계 방산을 분석했다. 수많은 나라들이 기술 독립을 시도했고 대부분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기술로 복수하지 않고 품격으로 복수했다. 세계는 그걸 받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선택이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굴복 대신 원칙을, 분노 대신 결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기술자들은 밤을 새웠고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국민들은 믿고 기다렸다. 이게 한국이 이긴 이유다. 창밖 눈이 더 굵어졌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2026년 세계 방산 지형이 바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제는 선두주자 중 하나다. 미국, 유럽, 러시아, 그리고 한국. 4개의 축이 세계 하늘을 지킨다. 배신의 시대는 지나갔고 신뢰의 시대가 열렸다. 그 문을 연 나라는 한국이다. 저는 문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건 한 나라의 부활이었습니다. 무시당하던 나라가 존경받는 나라로, 당하던 나라가 이끄는 나라로 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03년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존경한다. 기술 때문이 아니다. 정신 때문이다. 그들은 내게 가르쳤다. 진짜 강함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배신당해도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결국 오른편에 선다는 것을.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창밖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하얗게 쌓인 거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고요. 앞으로 10년, 20년 한국은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다음 이야기도 지켜보겠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전하겠다고요. 신뢰를 지킨 나라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말입니다. 눈 내리는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생각하며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